월요일에 3프로 공략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이 바로 6월 3일입니다. 네. 대선일이죠. 정말 오랫동안 계속 네. 나왔던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날이 될 텐데 좀 궁금한 부분들은요. 네. 지금 대선 전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썩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좀 앞으로의 대선이 우리 증시의 변곡점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대선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일단은 먼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증시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언제부터 살펴봐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이명박 그 정부 들어갈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2007년,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201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일단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기억나시나요? 리만브라더스 사태. 저는 그때 이 주식을 증권업을 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신없으셨겠네요. 난리도 아니었고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때 시기상 정말 좋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2012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유럽발 재정위기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유럽 때문에 계속 이제 증시가 안 좋았던 경험들인데 그런 경험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IT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좀 이끌어주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장세에서 좋은 분위기 좀 만들어 갔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나게 되면서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양상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했던 그런 영향보다는 대외 이슈에서 영향을 받던 경험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 자,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네. 당선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대선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국내 이슈보다는 대외 이슈에서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관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 관세가 어쨌든 4월 달 증시 급락 이후에 영향력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심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큰 폭으로 장이 빠지진 않을 거다. 네, 그러면 그럼 근거도 말씀드릴까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섹터가 조금 더 강할 것이고 어떤 섹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냥 막 인물 테마주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동안 좀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신재생 쪽이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 한번 보자고요. 트럼프 1기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LNG 관련 화석연료전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다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신재생 쪽보다는 LNG라든지 화석연료 쪽으로 그리고 조선 방산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옮겨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국내도 비슷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와 좀 같은 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정책이 있었죠? 그린 뉴딜. 그러면은 이 과거에 그린 뉴딜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2기 때 비슷한 흐름이 나왔듯이 아마 신재생 쪽이 문재인 정부가 됐던 그린 뉴딜 이런 거와 연결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서 아마 그쪽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은 뚜렷하게 그러니까 명확한 색깔이 아직까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계속 굳건할까요? 반도체가 가려면은
결국 지수 대형주 장세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뭐 김문수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대선 이후에 물론 저도 대선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수 대형주 장세가 되려면은 누구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냐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요지부동이에요. 요거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자 작년 7월 달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을 볼 건데 잠시만요. 이 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화면에 보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작년 7월 11일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전향적으로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23일 이후에 4월 23일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정지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수를 같이 볼게요. 자, 최근에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관세 리스크로 해서 증시가 급락이 있었잖아요. 급락이 네. 있고 난 이후에 지수는 현재 보신 바와 같이 2,7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동행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가려면 지수 대형주 장세로 가야 되는데 그 지수 대형주 장세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외국인의 외국인의- 힘이 그죠. 필요하다. 외국인의 매수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요지부동이에요. 음.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끝이 나고 그래서 전제 조건을 깔 수밖에 없거든요. 대선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가 움직여주게 그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일단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장 네.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지금 외국인이 소폭 양시장에 들어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앞서서 주셨던 네네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들어오면 지수 관련해서 반도체가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전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네. 전망되실까요? 오전장 분위기는 일단은 대선 전에 시장에 좀 그 원동력이 작용이 됐었던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이제 증시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주주 환원책,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세제들을 통해서 증시 부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증시 부양책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오늘 테마 쪽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증권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미용기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침 쪽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계속 쭉 지속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장 초반에는 증권이 테마 상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은 좀 힘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대선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좀 방향성을 잡기 위한 어떤 준비를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화폐나 증권주가 테마 쪽에서 좀 떨어지고 웹툰 관련주들이 네, 확실히 그렇죠. 큰 폭으로 테마 상위에 웃돌아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슈 파헤쳐 볼까요? 바로 첫 번째 직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직진은요, 자동차 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5월 수출입 데이터 확인을 하셨을 때도 자동차 쪽은 수출이 참 어려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저희가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슈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섹터를 좀 선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동차 그리고 아마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먼저 자동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 항소법원에서 이제 상호관세 무효 중단을 하게 되면서 관세 리스크는 어쨌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해외 쪽에 생산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메타 플랜트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가야 정상이에요. 가야. 그러나 결론은 못 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인 거거든요. 어떡해요? 네.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가려면 그런 거죠. 이재명 정부가 됐던 네. 뭐 김문수 정부가 됐던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세제 혜택이 됐던 뭐 주주 환원책이 됐던 증시 부양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현대차가 하고 있는 주주 환원책이 많이 부각이 된다. 일단 그런 전제 조건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지수 대형주 장세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네. 자동차 누가 보더라도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수 장세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방산 같지 않았냐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시가총액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과거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섹터만 강세를 보여서 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차, 화정, 자동차, 과학, 정유 세 개 섹터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전차군단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자동차, 반도체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방산이 물론 최근에 시가총액이 많이 커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수를 이끌기에는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체력이 작다라는 거죠. 과거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대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조준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계, 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군집을 이루게 되면서 그러니까 패키지로 갔었던 거거든요. 네, 네. 말이 잘 안 나죠.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한 세대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조선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힘을 좀 실어줄 만한 화학, 철강기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준다면은 지수 대형주 상승가 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두 섹터만 가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동 현대차라는 이 종목에 집중을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 전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메타플랜트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미국의 어떤 시장 기대감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슈 우선순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든 종목이든 영향을 주는 이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좋은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안 좋은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은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에 제한시켜서 이제 종목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자, 우리가 1분기 실적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지난 걸 왜 파헤치냐? 결국 지나간 거에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왜냐?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최근에 먼저 환율 한번 볼게요. 1분기 때 자동차, 현대차에 영향을 줬던 환율의 평균치가 얼마냐면은 1,453원입니다.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죠? 3원. 지금 환율이요? 지금 환율 1,400 아래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면 1분기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도 환율이 1,450원, 평균치가 1,450원인데 이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450원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감행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감행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더 많이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 1분기 때 판매를 한번 볼게요. 자, 1분기 때 100만 1,12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6%예요. 네. 결국 해외 쪽을 봤을 때는 미국 쪽은 잘 팔렸지만은 미국을 제외한 해외 판매가 좀 부진했다는 거죠. 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4% 성장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1.1%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00만 대 중에서 83만 대를 이 100만 대 중에서 이 50만 대, 60만 대 이상 차지하고 있는 해외 쪽 판매가 1.4%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대 중에서 국내 판매가 16만 대고요. 거기서 미국 판매가 24만 대거든요. 그러면 84만 대 중에서 84만 대,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해외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4%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이슈 원 할 때 서두에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이번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자동차 수출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환율도 현재 비호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판매량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약간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2분기 실적은 과연 좋게 나올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1분기 때 3조 6천억인데 3조 5천억, 그죠? 3조 5천억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주주환원책,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해가지고 지수 대응주 상승에 오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질 텐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정말 죄송하지만 자동차 그렇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은 반전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죠? 현대차 18만 원 깨져서 막 16만 원까지는 네네네. 안 내려갈 것 같고 확실히 하방은 그래도 좀 생겨난 느낌? 근데 그거는 결국 실적이 마련을 해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실적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분기 기준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자 1분기 때 3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예상치가 3조 6천억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환율하고 판매량을 살펴봤을 때 3조 6천억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차차하고 3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도 3조 원대고 4분기도 3조 원대예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분기 기준 영업이 3조 원대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면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만약에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18만 원 정도의 지금의 어떤 주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어질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현대차 외에 좀 자동차 관련주 딴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종목들이 있다면요. 근데 무풍지대 쪽으로 관련주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자동차 보지 말고 차라리 관세 영향이 네네네. 피해가 적은 섹터를 찾아가자. 지금 제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언짢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저도 그렇게 좋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요즘 좋던데. 그렇죠.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추세로 네.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뭐 2차 전지 강세 보이는 건 또 이제 K 배터리 네.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2차 전지의 어떤 환경이 변했거나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성적으로 냉정하셔야 됩니다. 할 때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지가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이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반이 된다라거나 조금 이제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럼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추세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추세 무풍지대. 중요하고 트렌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러면 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자동차에서부터 생겨난 피해 어디에서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자동차 쪽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 정리를 네. 하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기대를 할 부분들이 그러면은 어쨌든 수출주잖아요. 예. 그럼 그 비슷한 맥락의 수출을 봤을 때 어느 쪽이 괜찮느냐? 사실 오늘 APR, 삼양식품, 올릭스, 세진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이 어쨌든 가고 있어요. 화장품이 내추럴엔더텍, 실리콘트, 코오디, 바이오비주, SMCG가 가는 게 상당히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은 화장품 용기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폼데코리아밖에 없었는데 SMCG라는 새로운 종목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좀 안 좋아가지고 충격이 좀 많이 쓰였는데 어쨌든 잘 가고 있어서 좀 기분이 좋고 뭐 APR,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이 가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식품 화장품이 가게 되면은 식품주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 5월달, 6월달 주도 섹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화장품, 음식료였거든요. 지금 5월달, 6월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화장품이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도 뭐 작년처럼 음식료가 다 가진 않겠지만은 30분 같은 경우에 5월 16일에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음식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요거는 기술 수출 때문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아직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세진중공업 같은 것들 현재 조정 구간에서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동차 이슈 분석해 가면서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큰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음식료 그리고 또 기술 관련해서 조선 관련해서도 종목 받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대선 이후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종목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로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요거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방송 스타트 할 때 네. 그때 대선을 좀 풀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결론이라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송 초반에 이제 앵커님이 이제 대선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때 과거의 대선 이후의 사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다 짚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희망적인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을 많이 좀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또 통계가 있냐면은 5월달 증시가 좋으면은 그의 증시는 연말까지 좋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있어요. 예를 들게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85년도에 5.4%, 1986년도에 5%, 1997년도에 5.9%, 그리고 2003년도에 5.1%, 2009년도에 5.3%의 5월달 증시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후에 연말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연말까지 어떻게 됐었냐면은 네. 1985년 같은 경우는 30% 성장 증시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1986년 같은 경우는 17%, 1997년 같은 경우는 28%, 그리고 2003년은 16%, 2009년은 18.5%. 다 오르긴 했네요. 근데 그쵸. 중요한 건 10% 이상이에요. 또. 그죠? 그러면은 이 통계치가 올해도 만약에 맞게 된다라면은 미국 증시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올해 2005년도, 2025년도 우리나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냐? 네. 6.2%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1985년, 86년, 97년, 2003년, 2009년 이 사례를 들어봤을 때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 올해도 6.2%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K 증시는 커플링? K 증시가 커플링 되느냐 아니면 또 종목 장세가 지속되느냐 네.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 그건 지켜봐야 된다. 네. 아, 좀 그래서 아쉽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죠. 자, 제가 지금 통계를 드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오히려 떨어졌었던 것들. 아니죠. 가는 애들? 아니오죠. 그럼 뭐예요? 미국 지수 ETF. 아예 미국 증시 좀. 나 국내에서 투자하고 싶은데 다 미국. 그럼 안 되죠. 증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 창의력이 네. 가장 발휘가 잘 되는 곳이 저는 주식시장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한국 그래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국 떠나라는 아니고 네. 투자의 방법은 다양해야 돼요. 무기는 다양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S&P 레버리지. 이런 거 한번 타이거 S&P 레버리지. 실적으로 저는 4월 9일 날 S&P 레버리지 들어갔어요. 팔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증시는 반드시 회복된다. 이 원칙이 절대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연말까지 뭐 이런 통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전제를 깔게 된다면은 지수 레버리지 한번 상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네. 미국 증시와 동반해서 지수대 영주 장세가 될 건가 안 될 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섭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반드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관련돼 가지고 그럼 어디를 좀 봐야 되느냐? 일단 미국 수혜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5G 관련돼가 통신 장비 네.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KMW, RFHC 같은 것들 보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내수주 관련돼가 롯데쇼핑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쇼핑 같은 유통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의류주가 조용히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FNF 이런 것들 FNF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전고점이 73,000원대거든요. 근데 이 73,000원대를 현재 종가 기준으로 현재 올라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73,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현재 지지력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3% 공략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좀 미국 관련한 이야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이 종목도 수혜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KMW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거기다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KMW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늦어도 7월달 내에 미국에서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주파수 할당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대규모 투자 아무래도 스타링크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한번 6G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적 이슈가 더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이 통신주 같은 경우,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조금 양치기 소년성 좀 이런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번에는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미국 쪽에 이슈가 있는 KMW를 봐야 된다. 왜? 자, 주파수 경매가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미국 내 삼성전자 쪽으로 안테나 같은 어떤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라이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릭슨 양 필터 매출도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산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중국산 부품에 어떤 사용도 이제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이 통신 장비에 관련된 기업들, 부품 관련된 기업들 네.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매출이 본격화되게 된다라면은 4분기 이제 흑자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이게 그 리포트 때문에 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15,000원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도 딱 15,000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차 목표가는 15,000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원 일단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 공약주라서요. 네. 그렇게 크게 욕심내면 좋겠지만 일단은 짧게 네. 보고 가긴 합니다. 그래서 KMW 만약에 1차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15,000원 목표가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바글로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새내기 주기도 하고요. 화장품주 아까 네네.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해요. 네. 어디까지 보실지요? 3% 공약, 달바글로벌은 3% 공약주 이제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달바글로벌은 보려면 이제 일단 수출 데이터를 먼저 좀 네. 봐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5월달 수출 데이터가 우리가 쉬는 동안 주말에 나왔었는데 5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15대 주력 수출 범위 외에 이제 우리가 농산물이나 농수산물이라든지 화장품을 보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 1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9.3%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실리콘토라든지 APR처럼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이 얼마만큼 느리냐에 따라서 실적도 반영될 것이고 주가도 반영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15%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210% 상당히 큰 수치죠. 그래서 미국, 일본 중심에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해외 매출이 올해 138%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매출에서 또 해외 매출이 차지한 비중이 또 63%가량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 대비 132% 성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화장품 분위기도 괜찮고 거기다가 이제 실리콘트처럼 APR처럼 수출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잡았는데 3% 공격 주면은 오늘 정도 해가지고 한 16만 원 정도 한번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만 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말씀 주신 거죠? 18만 원 말씀드렸는데 3% 공약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한 16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6만 원은 충분히 네, 가능하고 오늘 가능하다. 오늘. 네, 오늘 3% 공약주로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으로도 조금은 중장기적인 접근으로도 매출 영업이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관심주로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